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힘겨루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하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회의는 또 파행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마이너스 4.2%를 제시하였고 이 숫자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제시한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조하기 힘든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노동계가 선전전을 벌이며 경영계의 삭감안을 규탄하자 대국민 호소 맞불로 아예 쐐기를 박은 겁니다. 그러자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들은 한 발 더 나가 심의 보이콧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삭감안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 부정이라며 경영계의 삭감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오른 10,000원, 경영계는 4.2% 내린 8,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눈치 싸움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는 상황. 최저임금위는 결국 반쪽 회의로 또 파행을 빚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에 반발해 회의를 박차고 나갔던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한 지 딱 일주일 만입니다. 근로자 대표위원님들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달 15일까지는 노사 합의가 나와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위 진행을 주도하는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협상을 매듭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9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의 삭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 4.2%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인상됐다면서 소상공인 등도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면 하는 간절함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가 2,740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자는 10만 3천 명 늘어난 113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실업자는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5월에서 6월로 바뀌면서 시험 응시자들이 실업자로 분류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공기관은 재벌 대기업 못지않은 갑입니다. 그러다 보니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 소지도 큰데요. 정부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성과 보고회에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서민 공공임대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설계 용역업체에 계약상 최저 금액보다 적은 돈에 추가 용역까지 떠맡겨 용역비를 5억 원 넘게 깎는 갑질을 한 결과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정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없는 추가 공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민원 해결, 인허가 등 부담스러운 일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약을 맺고 공공기관 갑질 해소의 핵심 대책은 모범 거래 모델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계약서나 약관에서 사라집니다. 또 최저가 낙찰 외에 시장 평균 거래가로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 떠넘기기 등은 계약에서 제외하도록 국가 계약 관련 예규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을 우선 한국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7곳에 시범 적용한 뒤 전체 공공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 인사평가에 모범 거래 모델 준수 항목을 신설하고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면 징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모범 거래 모델 준수 내부 감독 체계를 구축해 6개월마다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려면 주요 선주가 있는 다른 나라의 합병 심사도 거쳐야 하는데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의 심사도 통과해야 하는데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현재 조선업은 100% 국산화를 이뤘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가장 어려운 엔진 제조 기술도 1979년 현대중공업이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1987년에는 세계 선박용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주요 부품도 협력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확대해도 조선업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은 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에 대해서는 몽리를 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한국 정부가 조선사에 공적 자금을 지원해 시장을 왜곡한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발표한 불공정 무역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을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합병 심의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추가해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합병 문제는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일본이 반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다양한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이런 합병 문제를 갖다가 승인하는 것을 지연시킬 우려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상한을 두는 등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소기업 5곳 중 3곳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6개월을 버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 2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견딜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답한 비율이 5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산업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59.9%가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자금 지원,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 절차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아직 조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 기업 34.6%는 관련 조치를 마쳤다고 답했지만 중소기업 20%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 기업 95.7%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선 기업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모호한 법 규정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짓는 것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행사가 낀 분양보다 싸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에 조합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돈만 내고 사업은 표류할 수 있어 투자 전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주택가. 곳곳에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주의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빈번하자 관할구청이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 겁니다. 주택조합 사업은 잘만 되면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시행사 이윤 등이 적어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주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겁니다.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아파트 부지 80% 이상의 사용 권한과 건설 예정 세대 50% 이상의 조합원이 확보돼야 합니다. 조합 설립 뒤에는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관청의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토지 매입에만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은커녕 돈만 내고 사업은 표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가받은 주택조합 중 입주까지 마친 조합은 20%를 조금 넘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우선 조합의 토지 소유권 현황 등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 TV 이재욱입니다. 집에서 치킨이나 다른 음식 배달 주문할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이게 불법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9일부터 생맥주 배달도 합법화됐는데요. 다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라이드 치킨하고 생맥주요.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성인 맞으시죠? 치킨과 단짝으로 불리는 맥주. 하지만 병맥주와는 달리 효모가 살아있는 생맥주의 배달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생맥주를 배달하려면 커다란 맥주통 케그에서 페트병으로 맥주를 옮겨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하고 병과 캔에 담긴 완제품만 배달을 허용하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에 비판이 커지자 당국이 이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생맥주도 병맥주 등 완제품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편하게 배달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일찍 퇴근하셔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드시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서 줄어드는 매출, 술에 대한 매출들을 가정용 배달 매출을 통해서 조금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문 전 미리 담아둔 뒤 팔거나 페트병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계속 금지됩니다. 배달 허용 한도도 미정인데 당국은 함께 배달하는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한도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자영업자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청소년들의 주류 배달을 막을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소재형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이제는 꽉 막힌 도로 위 차량에 갇혀있는 운전자에게 앞으로 몇 분 뒤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현재 내비게이션과 작별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현재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행을 하다 보면 도착 예상 시간은 늘어나기 일쑤인데 교통 상황 분석에 AI 기술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어느 도로가 막힐지는 물론 15분 뒤에 차량 주행 속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AI가 필요한 건 교통정보 공공 데이터 약 석 달치뿐입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 도로가 막힐 때 주변 어떤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해냅니다.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정확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정 도로에 대해서 15분 뒤에 속도를 예측했을 때 평균 4km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고요. 5년 정도에 2km 내외의 속도 오차를 예측 데이터는 보기 쉽게 실시간으로 시각화되는데 울산에서는 이미 교통관리와 교통예보방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로 만들어낸 데이터가 도로망 개선과 정비 사업부터 시작해 AI를 채택한 내비게이션, 그리고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용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끊임없는 고용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고용 관련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해외로 일자리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고용 동향을 살펴봐도 제조업의 일자리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조업 일자리 침체의 원인이 해외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데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얼마 전 제조업의 해외 투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이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국내 설비 투자 금액은 99조 7천억 원에서 156조 6천억 원으로 연평균 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제조업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51억 8천만 달러에서 163억 6천만 달러로 연평균 13.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보자면 제조업의 해외 투자 증가 속도가 국내 투자에 비해 2.7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제조업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증가 속도로 보자면 해외 직접 투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네요. 이 같은 이유가 제조업 침체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의 증가율만 보면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해 2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1분기엔 16.1%가 감소해 19.4%가 감소했던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공장과 관련한 시설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해외 투자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수치는 국내외 기업 투자의 유입과 유출을 비교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지난해 제조업에서 한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금액과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의 차이는 93억 8천만 달러로 27억 6천만 달러였던 2009년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 커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투자하는 돈이 점점 더 늘어나니 고용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국내외 투자 금액이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상황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며 일자리가 빠져나간 구체적인 수치도 나온 것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직접 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산업별 직간접 일자리 손실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선 지난 10년간 연평균 4만 2천 명이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적 인원으로 따지면 41만 7천 명이 됩니다. 네, 지난 10년간 제조업에서만 41만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진 거네요. 국내 기업마저 국내에 투자하지 않다 보니 해외 역시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OECD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비중은 국내 총생산 규모가 비슷한 호주, 스페인, 캐나다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총생산 대비 순투자 비중은 2009년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1.5%로 0.6%포인트 감소했는데요. 반면 호주의 경우는 2.5%포인트, 스페인은 1%포인트, 캐나다는 0.6%포인트로 모두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는 광업을 제외하고 이 전체적인 산업을 살펴봤을 때 10년간 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은 연간 20만 5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만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높은 규제 장벽이 해외 투자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OECD가 지난해 발표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규제 지수는 0.135로 OECD 평균인 0.06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지분 제한, 외국인 투자 차별적 심사 또는 사전 승인 제도 여부, 임원의 국적 제한 등을 평가하는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높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현재 수출 부진까지 겪고 있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는 더욱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 환경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를 살펴보니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 아픈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용 관련 대책이 활성화하더라도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없겠죠.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의 투자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